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시큐리티 리서처 표상영입니다. 토스에서는 다양한 보안 피처들을 자체 개발하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공급망 보안을 위해 AI 기반의 아티팩트 방화벽을 구축한 사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급망 공격이 뭔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의를 내려보자면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과정에서 신뢰된 경로를 침해해 악성 코드를 주입하는 행위의 공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된 경로를 통한다는 부분이 공격을 대응하기 좀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당 도표는 연도별로 발생한 공급망 공격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5년간 꾸준히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많이 활용된 시기인 24년도부터는 공격이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AI 활용으로 공격 난이도가 낮아져서 공격 비용이 줄어든 게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공격 사례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픈소스 의존도는 더 증가할 거고 MCP와 같은 새로운 벡터가 더 생겨나는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따져보면 AI가 생성하는 코드도 공급망으로 정의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실제 기업에서 발생한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장표에 있는 그림은 공급망 공격으로 원격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PC의 호스트네임, IP 주소, 설치 경로 등을 수집한 모습입니다. 그 공격을 당한 기업은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미국의 핸드폰 파는 회사, 사과 그림이 그려진 그곳입니다. 네. A기업 외에도 글로벌 페이먼트로 유명한 P기업, 오피스로 유명한 M기업 등에서도 실제 공격이 발생했었고요. 모두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고 있어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의 버그 바운티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 미디엄이라는 블로그에서 작성된 아티클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글이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표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구글에 디펜던시 컨퓨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네, 제가 저 글을 본 게 한 22년도쯤이었는데 글을 딱 보자마자 그럼 우리는? 이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들더라고요. 저 짱짱한 기업들에서도 뚫렸는데 조금 무서운 감도 있었고 한편으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파이썬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setup.py라는 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setup.py에 악성 코드를 넣어 놓으면 설치가 되는 시점에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른쪽 그림처럼 시스템 함수에서 ns 룩업으로 도메인을 질의하는 코드를 넣어놨고요. 도메인 질의가 발생되면 코드가 실행됐다라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누군가의 업무 PC에 악성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면서 코드 실행이 발생됐고 오른쪽 그림처럼 엔드포인트 솔루션인 EDR에 탐지가 되면서 이상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우리 보안홀을 미리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실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사실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본 발표에서 말씀드릴 방화벽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티팩트 방화벽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습니다. 내부 레파지토리와 외부 레파지토리 사이에서 릴레이 프록시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악성 코드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격리 저장소로 옮길지 내부 저장소로 내려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발표에서는 악성 코드 여부를 결정하는 탐지 엔진을 위주로 다룰 예정인데요. 크게 LLM을 통한 코드 스캔, 타이프 스쿼팅 검사, GitHub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악성 코드 조회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잠깐만 뒤로 밀어두고 발표의 주제가 AI 기반의 아티팩트 방화벽이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뭐가 문제였길래 방화벽에 AI를 붙였는지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패턴 기반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난독화된 공격은 대응하기가 어려웠어요. 행위 기반으로만 찾아야 했고, 행위 기반이라는 건 이미 어떤 액션이 발생한 시점이겠죠. 또 알려진 공격 패턴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살짝만 오해한다던가 새롭게 발생되는 공격은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력 의존적인 운용으로 놓치는 부분도 간혹 발생하기도 했고요. 반면 AI 기반 방화벽은 패턴 기반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추론해서 탐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 패턴에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른 메타데이터와의 관계 분석으로 좀 더 심도 깊은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시스템으로 자동화된 위협 분석으로 인력 리소스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구성도로 돌아와서 각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구성은 인패스 프록시로 구성을 했어요. 내부와 외부 레파지토리 간에 통신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트래픽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고, 악성 코드로 판단되었을 때는 내부 레파지토리에는 적재되지 않고 격리 저장소에 저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벽의 핵심 로직인 악성 코드 탐지 엔진 부분입니다. 먼저 GitHub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악성 여부를 판단하고, 타이퍼 스쿼팅 검사 부분에서는 BK-트리와 레벤슈테인 알고리즘으로 유사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LLM 코드 스캔에서는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악성 코드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GitHub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오픈소스 형상 관리가 GitHub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모든 오픈소스의 악성 코드 정보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오른쪽 그림처럼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하루에 한 번씩 싱크하는 배치 작업이 수행되고 있고, 또 enabled라는 컬럼으로 탐지를 온오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요. GitHub에서 제공하는 그 마리어 정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어떤 라이브러리의 어떤 버전이 마리어다 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고 이유가 표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오타민 케이스가 몇몇 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오탐 케이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매뉴얼하게 설정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 타이퍼 스쿼팅 검사에서는 문자열 간의 유사도 검사를 통해 지금 설치하려는 라이브러리가 오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사도 검사는 BK-트리와 레벤슈타인 거리 알고리즘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알고리즘이 다 그렇듯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는 그런 거 몰라도 이 두 라이브러리만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코드가 구형 코드인데요. 간단하죠? 근데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딕셔너리 검사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정상 라이브러리 이름들이 모아진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의 리퀘스트라는 패키지 오타를 잡아내고 싶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리퀘스트에 오타가 발생해서 U2라고 쳐야 할 것을 EU를 잘못 친 상황이에요. 그럼 저 EU가 오타고 U2가 정상적인 타이핑이어서 리퀘스트가 정상 라이브러리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정상 라이브러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모아진 이 모음집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들은 내부에 저장된 라이브러리들과 구글의 빅쿼리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었고 총 7만 3천여 개 정도의 라이브러리 명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빅쿼리에서 사용한 쿼리들인데요. 메이븐과 npm은 별도의 테이블로 누가 쌓아둔 것이 있었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따로 없어서 최근 90일 기준으로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순서로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 패키지별로 2만 개씩을 수집해서 총 6만 개를 수집했습니다. 네, 오른쪽 코드는 전체적인 기능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검사하려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데이터셋에 존재할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단하고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요. 그 외의 경우는 유사도 검사를 통해 유사도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리퀘스트 패키지로 실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림처럼 E랑 U가 오타난 패키지명이 리퀘스트와 93.3333% 유사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스코어별로 세베리티를 두어서 악성으로 판단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LM을 통한 코드 스캔 부분입니다. 코드 스캔은 두 가지 페이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설치 시점에 실행이 되는 프리인스톨 스크립트를 분석하는 단계, 라이브러리 전체 코드와 메타데이터를 연관 분석하는 풀 커버리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프리인스톨 스크립트는 설치만 되어도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크리티컬한 공격 벡터인데요. 이런 프리인스톨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파이썬과 npm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다룬 것처럼 setup.py를 통해 실행을 할 수 있고, npm 같은 경우는 package.json이라는 설정 파일 내부에서 스크립트라는 구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A 기업도 npm의 프리인스톨을 통해서 원격 코드 실행이 발생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LLM 모델은 지속 가능한 비용을 위해서 GPT-OSS 20빌리언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항상 같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템퍼처 속성은 0.1로 낮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부분은 역할과 목표, 가이드라인, 유의사항 순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두었는데요. 복잡한 코드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부분에 주요 악성 패턴과 파싱 힌트를 작성하는 퓨샷 프롬프팅을 이용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림은 실제 테스트 결과 모습인데요. 먼저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이 되고 악성 판단 여부와 악성으로 판단했다면 해당 코드 스니펫과 코멘트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또 분석 결과에서 추가적인 파일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additional file name이라는 부분에 요청하도록 해두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위해 정상 악성 샘플 10개씩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악성 샘플에는 난독화된 버전, 다른 파일과 상호작용하는 버전, 외부에서 다운로드하는 드로퍼 버전 등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동작해서 정확도 100%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테스트를 위한 샘플이니까 뭔가 신뢰적인 지표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악성 코드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코드는 올해 3월에 발생한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공격에 사용한 악성 코드인데요. 코드에서는 암호화폐 지갑 정보와 브라우저 캐시, 토큰 정보 등을 탈취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실제 악성 코드인데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난독화도 되어 있고, 제가 너무 길어서 중간 부분을 자른 모습인데 한 650줄 정도 되는 긴 코드였습니다. 오른쪽은 LLM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악성으로 정확히 판단을 했고 실제 악성 행위를 하는 코드 부분도 정확히 찾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멘트 부분만 따로 보면 브라우저와 암호 지갑, 키체인 등 민감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한다. 또 드로퍼 행위로 추가 악성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악성 행위를 정확하게 분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체 코드 블록을 검사하는 풀 커버리지 분석인데요. 여기서는 라이브러리 전체 소스 코드와 메타데이터를 연관 분석해서 악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인패스 구조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따로 격리 저장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풀 커버리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정상 라이브러리에서 발생하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작년 초 3월에 발생했던 XG 유틸 백도어 사건이 실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좀 요약을 하자면 XG 유틸이라는 리눅스의 압축 유틸 프로그램이 GitHub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공격자가 한 몇 년 동안 정상적으로 기능도 추가하고 버그도 고치고 컨트리뷰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신뢰를 쌓은 거죠. 이렇게 신뢰를 쌓다가 릴리즈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인 메인 컨트리뷰터까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메인 컨트리뷰터가 되고 난 다음에 공격자가 백도어 코드를 그 XG 유틸에다가 넣어놓고 악성 코드를 배포해버린 사건이 바로 작년에 발생했던 XG 유틸 백도어 사건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막으려면 전체 코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체 소스 코드를 분석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전체적인 소스 코드 맥락과 메타데이터를 연관 분석할 수 있는 세션 메모리를 갖고 유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 LLM이 분석할 대용량의 소스 코드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코드 분석을 하면서 발생되는 토큰을 어떻게 효율화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리액트 에이전트로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LLM이 하나의 세션 안에서 직접 생각하고 액션하는 연속적인 동작을 하면서 마치 사람이 분석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소스코드 브라우저 MCP를 개발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서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오픈소스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요. 약간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LLM이 직접 가져가게 만들면 되더라고요. 저는 LLM이 직접 참조할 수 있도록 팔을 붙여준 게 이 MCP 도구가 되는 거죠. MCP 도구에서는 소스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게 C태그즈, 트리시터, RIP 그랩을 이용해서 심볼과 데피니션을 사전에 인덱싱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LLM은 파인드 레퍼런스, 리드 소스, 리드 데피니션 도구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의 심볼이나 스니펫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전체 소스 코드를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참조할 수 있게 되니까 토큰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실제 플라스크 코드를 가져와서 악성 코드를 의도적인 기능인 것처럼 숨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삽입한 코드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래퍼 파일이라는 파일에 오른쪽 그림처럼 X 버전 체크라는 헤더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만약 이 헤더가 존재하게 되면 헤더의 값을 인터넷 버전 체크라는 함수에 인자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터넷 버전 체크 함수는 서브 프로세스이고 그 헤더의 값이 서브 프로세스의 인자로 사용이 되면서 쉘 명령어가 실행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타멸 파일과 같은 메타 정보로 먼저 프로젝트를 파악을 하고 소스 코드를 연관 분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분석 결과를 보면 플라스크 프레임워크에서 궁금한 공격 패턴을 발견하였고 원격 코드 실행 백도어가 존재한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표에는 없지만 질문은 그냥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악성 코드인지 판단해줘 정도의 수준으로 요청했고 이런 제로샷 수준의 질문에도 백도어가 삽입된 부분만 정확히 분석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한 방화벽의 전체적인 분석 순서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내부 레파지토리에서 아티팩트 요청이 오면 화이트리스트에 존재하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존재하는 경우 바로 아티팩트를 다운로드해서 응답을 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GitHub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악성 코드 여부를 판단합니다. 악성 코드인 경우에는 에러를 응답하게 됩니다. GitHub 데이터베이스를 통과했다면 타이프 스쿼팅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도 일정 유사도 수치를 초과하면 오타라고 판단하고 에러를 응답합니다. 타이프 스쿼팅 검사를 통과하면 코드 분석을 위해 아티팩트를 다운로드 하는데요. 다운로드한 아티팩트는 격리 저장소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LLM을 통한 프리인스톨 코드 스캔이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통과하면 아티팩트를 내부 레파지토리에 내려주게 됩니다. 아티팩트를 내려준 이후에는 뒷단에서 전체 코드 스캔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백도어를 발견하게 된다면 아티팩트를 즉시 삭제하고 해당 아티팩트를 받아간 서비스들을 추적해서 사후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분석 결과는 DB에 저장이 되고 마무리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티팩트 방화벽의 전체적인 분석 과정이었고요. 네, 이걸 개발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과 소소한 꿀팁 같은 거를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티팩트 방화벽이 정말 유의미하게 작용하려면 모든 리소스가 내부 레지스트리를 거치도록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파이파이나 npm 같은 외부 레지스트리를 직접 바라보지 않도록 네트워크 접근 제어가 필수겠죠. 다음으로는 LLM의 시너지 효과인데요. 보안 분석 관점에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보안 솔루션을 보면 패턴 기반으로 동작하는 피처들이 굉장히 많은데 LLM을 사용하면 이런 규칙화하기 어려운 패턴들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계점도 굉장히 명확했는데요.
없는 정보를 임의를 생성하고 확신하는 할루시네이션으로 오히려 대처 리소스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롬프팅 작업과 모델 속성을 조정해주는 식의 환각 컨트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소한 LLM 사용 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보통 보안 분석은 답변이 일관적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델 속성을 보면 템퍼처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걸 낮게 설정해 줄수록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을수록 창의적으로 결과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프롬프트에서 역할 정해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역할놀이 하는 건 아니고 LLM이 추론해야 할 방대한 토큰들 사이에서 어디를 기점으로 추론해야 할지 범위를 정해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잡한 일이면 나눠서 요청하기인데요. LLM은 콘텍스트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을 처리하는 걸 더 잘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을 한 번에 다 시키기보다는 태스크를 나눠서 하나하나 정복하는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토큰 효율화도 할 수 있고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코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코드로 해결하기인데요. 대만능 LLM 시대이긴 하지만 딱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태스크는 코드나 사람이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코드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LLM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활용하면 더 정확하고 높은 퀄리티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